에너지 전문가이시니까 또 유가나 에너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유가는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네. 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고 그러면 좀 오를 것처럼 하면서 또 좀 안 오르고 주춤 합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하면 70대 후반, 80대 초반 요쯤에서 대략 한 $80 선 정도 오가는 흐름인데요. 네. 유가는 더 오르는 거예요? 하반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튀어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연준 금리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기 힘들어지죠. 유가가요? 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단 페트로달러니까 네. 금리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해지고 강달러가 오면은 결국은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이 원유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으로 누르는, 그러니까는 금리의 힘으로 누르는 건데, 그럼 여기에 지금 맞서가지고. 달러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죠? 그렇죠. 그런 상품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곡물도 있고, 원유도 있고,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강하면 다른 자산 애들은 좀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금이 $2,000, 온수당, 정확히 트로이 온수당 $2,000를 네. 바라보다가 갑자기 꺾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왜 되냐면은 이 $2,000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게 힘들어져요. 경쟁자군요, 그러니까. 네. 달러와. 한때 그 닉슨 쇼크가 왔을 때 그 네. 당시에 금태환 정치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73년인가? 1973년인가? 예. 네. 그때 당시였죠. 그때 닉슨 쇼크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금이 자그마치 3,300%가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한번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은 겪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달러가 태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갖다 주면 그렇죠. 얼마 주면 우리는 금을 바꿔주겠다 했는데 금태환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이거를 페트로달러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원자재가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준이 이제 어디까지 과연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고용이 과연 언제까지 잘 버텨주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국제적 상품으로서의 아까 얘기한 경쟁 관계이고, 네. 기본적으로는 또 수급의 요인이 있을 텐데요. 네. 수요가 이제 경기도 어쨌든 그렇게 막 꽁꽁 얼어붙지 않고 중국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그 요인으로 해서 유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그러기에는 중국이 지금 공장을 돌리는 게 그렇게 순탄치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정찰 기구 사건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한바탕 또 홍역을 좀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리와 리튬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을 가지고서 중국이 금수를 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조금 얼어붙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첫째. 네.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이제 중국이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채굴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리튬 광이나 리튬 호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그래서 기아지몸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공장으로서 했던 역할들을 자꾸 다른 데로 나눠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한 3년, 길게 5년 정도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유가가 그렇게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막 $100 넘어가고 그렇게 위로 안 보신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가스값은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전쟁 나고 나서 사실은 가스값이 유럽에서 엄청 오르면서 그랬던 거잖아요. 또 유럽은 난방을 상당히 가스로 많이 하는 모양이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고 했는데. 근데 가스값은 또 되게 많이 안정된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 더우셔가지고 아주 따뜻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가스를 충전을 할 수가 있었죠. 미국에서 LNG, 그러니까 액화 석유 가스를 엄청나게 배로해서 대서양으로 실어 날라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실어 날랐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거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잘 채워넣을 수가 있었어요. 탱크를 잘 채워놨었다. 네, 물론 이제 그 하는 과정은 좀 순탄치 않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 과정에서 11월까지 어떻게든 채워놨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좀 그나마 안 춥게 넘어간 거죠. 춥지 않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독일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한데 그 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리백, 예. 네, R100를 달성하기 해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최소 2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보조금을 일단은 그 태양광 설치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 매전, 시계 전기를 이제 전력공사, 민간이든 국영이든 이쪽에 팔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줬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맞춰가지고서 사람들이 또 전기를 굉장히 아껴 쓰는 거가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그 원전을 돌리지 않고 리백을 달성을 했다. 이제 그러면 완벽하게 R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가 그때 그 천연가스를 많이 돌리고 있었거든요. 발전소를. 그랬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게 끊어지니까 네. 천연가스가 끊어지니까 그때 이제 어떠거라 해가지고 대체를 많이 했나 보죠. 대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유럽은 러시아에서 공급받던 에너지가 많잖아요. 네. 그게 그 지금 전쟁이 나오고 보니까 그쪽이 과하다는 걸 깨닫는데 미국이나 이제 압박 이런 서방이 뭉치면서 가격 상한제 한다는 거잖아요. 가스나 석유나 이렇게 가격 상한제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 유가나 가스값 올리는 요인 아닌가요? 그 프라이스 캡이라 그러죠. 보통 네. 가격 상한을. 그런데 프라이스 캡이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이상은 가격을 못 준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값을 주더라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뭐냐면은 그래 그 값이라도 나는 충분히 이익이 나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러고서 가격 떨어뜨리는 요인인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나게 그 자기네 기름하고 가스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깔아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판을 깔아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가스 값은 다시 가스도 이렇게 약간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 $100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가스 값도 그러면 수요나 뭐 이런 대체나 이런 걸 친환경에 대한 배려 때문에 가스 값도 급등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 현재 $2.46의 MBTU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미국은. 근데 유럽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은 보는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격은 뭐였냐면은 일반적으로 비수기 때의 천연가스 가격에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오히려 누군가가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가스가 싼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이 비축을 해 놓는다 그러면은 다음에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이제 더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수월하게.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 일단 그리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덕분에 천연가스도 사실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는 이번에 좀 생각보다 춥지 않은 겨울 덕분에 그 대목을 놓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스 업체로 보면 그렇죠. 네. 가스 업체 입장에서는 대목을 놓쳤죠. 네, 그렇죠. 또 가스 관련된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겠지만 뭐 국가적으로나 어떻게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해서 그게 좋았던 거고요. 그죠? 네. 추웠으면 큰일 났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의 뭐 경기 상황이나 주가가 오르는 것들도 최근에 유럽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유로화 강세로 가면서 달러가 약세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에너지 값이 오르지 않는 게 그런 게 큰 도움이 됐겠네요. 일단 에너지 가격을 억제시켜 놓은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에 대한 첫 번째 공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을 시켰을 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체력을 어느 정도 고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원자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는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가 과연 얼마나 싸게 양질로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이제 잘 이루어졌는가 했을 때 2022년도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보죠. 사실 뭐 유가가 막 겁나게 오를 때 작년에 보면 뭐 글로벌 정유회사들이 돈 엄청 벌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엄청 벌었죠. 네, 대통령도 뭐 세금 내라, 니네만 돈 버니 그러고 뭐 횡재세 내라고 뭐 이런 거고. 물론 국내 기업들은 뭐 또 조금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죠? 네.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지금 뭐 횡재세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가가 막 오르는 국면에서는 유가와 관련된 투자가 괜찮은데 지금 유가나 가스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관련된 뭐 정유주나 가스주나 이런 거는 재미없겠네요? 저는 일단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단 이제 지금부터 이 시기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이 벌어놓은 이익금을 가지고서 빨리 그 친환경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서 더 큰 돈 뽑아 먹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석유회사라 그러면은 이 탄소에 대해서 공적 1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석탄이 공적 1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석탄은 이제 거의 사장이 되어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석탄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 암모니아를 뿌려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그 또 다른 그 칠 속에 그 촉매제를 이용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매연이나 이런 분진을 98%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기존의 노후화 시설에도 탈질 시설만 추가해 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친환경적인 석탄 발전소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석탄이 이미 이미지가 탄소의 그 아주 탄소로 인한 환경 파괴의 주범 공적 1호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석유가 공적 1호가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일 메이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강조하면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석유에서도 뽑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는 석유에서 이 너희들이 쓰는 모든 탄소 섬유라든가 이걸로 차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보통 그라파이트라 부르는 것도 탄소 섬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수소 연료 탱크에도 탄소 섬유 들어가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하려 그러면 석유가 필요할 거다라는 이런 어떤 그 프로파간다 로직을, 네. 실제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이제는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속단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거 말고도 유화 제품이 대략 3,000가지 정도가 넘는 게 네. 우리 일상에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석유를 끊으면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유가나 가스값이 안정되면 사실 뭐 정유주나 가스 관련주들은 1차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네. 전기차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는데 물 문제만 잘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말 거기서 석유 뽑아가지고 탄소 섬유 가지고 자동차 셔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소 나온 거 가지고서는 바로 해서 수용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메이드 인 사우디 해가지고서는 전기차를 자기네들은 팔겠다라는 게 빈살만 왕세자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니, 그럼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오일 메이저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럼 친환경은 지금 뭐 수소 얘기하셨고, 또 이제 태양광, 네. 풍력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네. 지금은 우선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돌아가면서 가니까 이거는 이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전망이다라는 걸 얘기한 건 좀 그렇고요. 네. 단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도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풍력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였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주가 자체가 일단은 조금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았잖아요. 특히 넥스트 이어라 같은 이런 그
이 바이든 테마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넥스트 이어와 같은 이런 그 풍력으로 돌아가는 그 유틸리티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인프라 관련 감축 법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의 수혜를 받을 거라 했는데 그동안 못 가고 2년 동안 표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못 갔던 풍력을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한 번 더 모멘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수소라든가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전기차는 당연히 이미 한바탕 크기의 이 한 사이클이 돌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돌릴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시죠.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유가, 가스 가격, 또 친환경 관련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